우리 환율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46원에서 결국 한번 꺾인 상황이라서 오늘은 진짜 두 분의 인사이트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코로나가 진짜로 아픈가 봐요. 안 걸려보셨구나. 저는 전문의. 아직은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걸린 상태인데요. 이제 꿈을 꿉니다. 네. 걸리는 꿈 있잖아요. 네, 출장 네. 가기 전에. 어떤 약간 식은땀이 나는 그런 꿈인가? 어제 일어나가지고 출장 가기 전날인데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 출장 전날. 그래가지고 만났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막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 그래서 상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태평양에서 전복이 되면 이제 선원들이 전복이 되면 이제 상어한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그 먼저 이제 잡아먹힌 사람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래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 공포까지 다 계속 견뎌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번에 실제로 출장 이제 휴가 여쭤보니까 출장 다녀오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다녀왔고요. 네네, 다녀오고 휴가를 그때 또 가시라고 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령을 주셔가지고 휴가를 다녀왔어요. 이틀 전에까지 이제 턱 이제 열흘 이상 쉬고 왔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출장을 가네요. 어디 해외 출장이십니까? 국내, 예, 해외. 예, 내일은 또 뭐 이제 저기 이제 아시아 또 허브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싱가포르. 예, 거기 네. 또 잠깐 다녀옵니다. 일주일 동안. 싱가포르. 참 가보고 싶다. 네. 갔다 오시죠. 뭐 제한은 없잖아요. 그래요? 저희 휴가로 다녀오시죠. 출장 말고 휴가로. 소장님 여름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갔다고 좋아했는데 여름 갔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백투더 여름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거나 본론은 들어가야 됩니다만 바이러스가 사람 좋아 보이는 윤여삼 위원은 기어이 코로나는 처음이지 하면서 한번 네. 괴롭힌 것 같고 우리 변 전무님한테는 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보면 왜 이미지가 그러시잖아. 이렇게 웃으면서 참 잘 대해주시고 친절한 그러나 언제 칼이 나왔다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그 사무라이. 자꾸만 일본계 있다고 사무라이라 그러는데 어제 근데 금통위에서 네. 결국은 25p 그걸 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2.5가 된 거죠.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제 2.5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남았나요? 금리 올릴 수 있는 금통위가? 네, 올해 연으로는 이제 10월과 11월 이렇게 이제 두 차례가 남아 있고요. 네. 근데 뭐 지금 사실은 7월 달에 이제 FOMC 전부터 약간 이제 6월 달에 물가 쇼크가 극대화됐었잖아요. 6월 달에 미국 CPI가 그때 또 소장님 뵙고 오늘 밤에 물가 얼마냐 했는데 그때 두 분 다 틀렸지. 네, 다 틀렸죠. 그때 틀리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되겠는데 뭐 7월 달에 그때 9.1% 찍었구나. 그래요. 네, 그때 뵀었는데 네. 6월 달부터 쇼크가 왔고 7월까지 연결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가 상황하에서 본드마켓에서는 이제 리세션 콜들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7월부터는 이러면 페드가 이 나빠지는 경기 여건들을 조금 보면서 한 발 물러나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제 미국 쪽의 터미널 레이트 쪽에도 이제 약간 기대들을 후퇴시켰고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원래 뭐 7월 금통위까지도 총재가 그때 7월달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했거든요. 그랬죠. 하선 초유의 예. 최초로 50bp를 한 번에 올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총재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터미널 레이트는 뭐 2.75에서 3%까지가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니까 마켓은 그러고 나서 물가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물가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로 우리도 3%보다는 약간 2.75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8월 초까지 6월 달에 우리나라 3년짜리 국채 금리가 고점이 3.7%대였습니다. 네. 근데 7월 금통위 50bp 인상을 거치고 8월 첫째 주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3년짜리 국채 금리가 3%까지 무려 0.7%포인트가 한 달 좀 반단간에 확 빠졌죠. 훅 빠졌죠. 그 사이에 증시는 날아갔고 그렇죠. 거의 역대급 서머렐레예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러니까 뭐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10,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를 넘기면서 바닥에서 20%가 네, 올랐고 코스피도 2,200대 왔다 갔다 했던 게 2,500선을 넘겼으니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쥐어가는 유동성에 대한 공포 거기에 따르는 금리에 대한 압박들이 풀리자마자 위험 선호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한꺼풀 벗기고 가나 했는데 네.
8월 중반부터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이즈 콜들이 나오고 거기에 시작점은 유가는 사실 그 사이에 좀 많이 안정화됐는데 뭐 6월달, 7월달에 뭐 JP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150불, 200불 콜도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100불 유튜브 와서 좀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가 얘기를 했더니 유럽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난리를 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유가나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좀 끌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유럽 쪽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속등을 하고 유럽 금리가 먼저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독일 10년이 바닥 대비해서 한 4, 50bp 정도 0.5%포인트 정도를 먼저 오르니까 미국 금리도 자극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밤에 확인하겠죠. 이 잭슨홀 컨퍼런스 관련돼서 중앙은행들의 매파 기조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 그게 전일에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왔다. 여기서 핵심 단어 하나만 얘기하고 제 얘기를 좀 줄이면 네. 프론트 로디드라는 단어가 이제 최근에 학자들과 채권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프론트 로디드라 함은 할 수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대응해야 된다. 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투머치. 그러니까 이 물가를 확실하게 안정시켜 줄 정도로 강력하게 퀵클리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기조의 뭐 제일 대표적인 주장하는 사람이 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 이런 양반이 올해 미국 기준금리 4%까지 빨리 올려놓고 그 내년에 완화로 돌아서도 되는 거 아니냐. 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런 기조가 이번 금통위에도 그대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총재가 한 20번 이상 물가 안정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지금 2.5까지 왔고 연말까지 2번 남았는데 그러면 2.75에 끝날 것 같아요. 3으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 금통위 전까지 2.75였죠. 근데 금통위를 보고 총재가 난 줄 수 있는 힌트를 다 줬어요라고 하는데 내년도 물가를 원래 기존에 한 2.9% 그것도 사실 목표 수준 이상인데 그걸 3.7로 상향했거든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네, 2.9에서 3.7로?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준 2%까지는 내년도에도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대응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반기 통째로 물가가 4.6% 정도를 하는 추정이 났더라고요. 그러니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남은 거 아니니 그 걱정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 그 아까 3%까지 떨어졌던 3년 금리를 3.6% 근처까지 지금 끌어올려놨습니다. 다시. 어제 이제 나온 25bp 인상을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네. 프론트 로디드 할 수 있을 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무님께도 여쭤보면 적절한 선제적 대응이다. 25bp OX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론트 로디드. 네. 프론트 로딩 먼저 이제 선적한다는 거잖아요. 먼저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딜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제 컴플라이언스실에 들어가면 프론트 로딩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엄청 들어요. 고객 그 돈 받아가지고 미리 다른데 먼저 투자하지 마라. 니네 깜빵 간다. 프론트 로딩 말만 나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그 프론트 로딩. 네, 같은 말이죠 사실은. 네. 프론트 러닝도 있죠. 프론트 러닝도 있고. 프론트 러닝도 있고요. 더 심한 말이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0.25%포인트 25bp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주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냐면은 제가 저번 때 그 출연 때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그 시장이 환호했다. 그죠? 환호해서 너무 좋다. 따뜻하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긴축을 앞두고 있는 찬 상황이다. 긴축은 아이스크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보카도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보면 커피를 갖다가 따뜻한 커피를 얹었지만 사실은 지금 냉기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오버슈팅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너무 환호하고 이런 일희일비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저희가 또 사무라이라 그러겠네요. 냉정하게. 좀 편안하게 이제 똘똘하게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지금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냥 파월 의장이 사람이 엄청 좋으시죠. 사실 뭐 이제 네, 그래도 좀 겪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네. 네.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퍼주셨잖아요. 퍼졌죠. 네, 퍼졌죠. 네. 너무 퍼졌죠. 이제 너무 퍼졌기 때문에 우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유가증권도 처음으로 다 사줬고요. 네. 그렇잖아요. 국채만 샀는데 유가증권도 처음으로 샀잖아요. 회사채 사주고 뭐 정크까지 사줬죠. 정커도 사주고.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전부 다 그 유가증권 우리나라도 샀잖아요. 그때 덩달아 가지고 우리도 진짜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너무 이렇게 일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에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연준 의장들도 정확히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나 당신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같은 인플레는 작년에 제가 그래서 21세기 가격혁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격혁명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은요, 자산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산 시장이 이게 금방 꺼지지 않습니다. 인플레는 인플레를 먹고 살기 때문에 물가가 바뀌어서 그 물가 수준이 다른 물가 수준이 돼야지만 이게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산 시장의 딜의 법칙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이제 10,000원짜리 가지고 짜장면을 못 사 먹는 한이 생겨야지만 이 상태가 끝나는 거예요. 10,000원 들어 짜장면 보통 네. 곱빼기도 아닌 보통. 그렇죠. 어. 지금 가보면은 사실은 저기 그 시내에서도요. 막 10,000원짜리 가지고 못 먹는 데 많이 있지만 짜장면을 네. 아직까지 6,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짜장면을 갖다가 10,000원, 2만 원 가지고도 못 먹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물가가 오르고 해서 나중에 해수면이 맞닿는 것 같이 이제 그 수평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5bp에 대해서 저는 아까 그 선제적 대응이란 말씀에 대해서는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자산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통화나 지금 상황을 봐야 돼요. 그죠? 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25bp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지금. 예. 네네. 그렇죠. 게다가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를.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너무 하면은 경기가 차지잖아요. 아이스크림 생각도 나고 따뜻한 커피 생각도 나고 그죠? 둘 중에서 뭘 잡아야 될까요? 이 안배를 잘해야 맛있는 아보카도가 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동시에 경기 침체를 또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걸 지금 갖다가 어제는 엘레리언인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그 동화 같은 경제학.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레로 로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좁은 길. 그러니까 지금 좁은 길. 통화정책이 지금 정확하게 전무님이 짚으셨는데 딜레마죠. 지금 차가운 경기 위축과 뜨거운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중앙은행이 그 양쪽을 쥐고 지금 최대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니 쉽지 않은 길이고 그래서 레리 서머스 같은 학자는 실업률 치솟아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상황이 지금 내년도까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채권자기들은 자꾸 이제 리세션에 대한 이번처럼 금리가 오르면 이 금리가 가져올 또 이 부채에 대한 부담 뭐 경기 활동에 대한 위축 이걸로 지금 당장은 채권 금리가 또 이렇게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뒤고 있지만 이게 갖고 올 또 반대급부도 또 더 강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유동성이 중앙은행은 근데 그렇다고 뭐 하나만 지금 원래는 눈앞에서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겠다라고 굉장히 지금은 외곽 내유가 맞아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년에 리세션이 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그걸 들키지 않고 겉으로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확실히 잡고 가야지 맞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엄청 쫄리고는 있을 거예요. 그게 7월 FOMC 그래 의사록에 센 척 하는데 외곽 내유 센 척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지가 막 자신이 없으니까 눈을 깜빡깜빡거리니까 패드 블링크를 해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좀 맞습니다. 눈 좀 깜빡거리지 말라고 어디 틱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용어로 스탑앤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70년대 그런 미스를 내놓고 니들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인플레이션 잡겠다가 경기 둔화가 올 것 같으니까 한번 멈췄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살아나고 하니까 또 고했다가 그러면서 쓸데없는 변동성을 더 키웠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반복할 거냐 해서 BIS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프론트 로디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다 인정해도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가보지 않은 역사상으로 7, 80년대는 분명한 건 지금보다 확실히 높은 성장성과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후유증.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경제가 젊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을 커버하고 그거에 강력한 진통제, 이 긴축을 해도 나중을 좀 덜 걱정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죠? 당시에는 미국 정부 부채가 2차 대전 겪고 나서 한 GDP의 140%까지 올랐던 정부 부채가 고도 성장을 통해서 GDP의 40%까지 떨어졌던 게 70년대, 80년대입니다. GDP가 확 커지는 바람에 GDP도 커지고 정부 부채도 통제가 가능했던 통제가 거죠. 가능했고. 그게 그 정책의 크레빌리티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고 높은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그때 볼커 총재가 아주 강력한 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미국의 정부 부채를 놓고 보면 GDP의 120, 또 130%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부채와의 싸움이 됐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채와의 싸움이에요. 정부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면 정부들은 서로 전부 다 왜냐면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 이번에 표 달라고 학교 다니는 젊은 사람들 우리 표 좀 주삼 하면서 학자금 그냥 다 갚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금 뭐 그럼 그동안 열심히 알바 뛰면서 그 학자금 대출 다 갚으면서 잠도 못 자는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는 좀 맞지 않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곤 있죠. 그런데요. 예.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승희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25pp를 올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이 저희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자 잠깐만. 와 오늘 전문의 제목이 시장은 백가쟁명의 시대 예. 혼돈의 아마겟돈 주식 내릴까 오를까 22년 8월 26일 변정규 저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내릴까 오를까 저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앞에 것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앞에 거 하고 그러면 넘어갈까요? 아니, 하고 다시 저는요 돌아올까요? 사실은 우리 소장님 너무 존경해요. 진짜로 그 저희 이 사회 진행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사회 진행계 이제 유명한 송혜 씨가 계시다면 우리 아. 그 유튜브계에서는 정말 진짜 우리 이 소장님이 이렇게 존경하게 하는데 아, 요거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송해라는 여기 아주 큰 선물꾸러미와 함께 감사합니다. 설득을 또 하시니까. 그래서 네. 백가쟁명의 시대라는 걸 좀 이따 한번 또 뭐 말씀드려 보겠지만 지금 모든 그 미국의 대형 그 금융기관들만 해도 지금 그 비유가 다 다릅니다. 예, 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굉장히 베어리시죠. 오르면 이거는 다시 내려간다.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또 저쪽 끝에 가면은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옛날에 일했었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라 이런 기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말까지 주가 한 18% 오른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60%니까 그 JP가 100이고 모건 스탠리가 0이라면 골드만 한 6, 70 정도 돼요. 맞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75bp, 0.75%를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물 시장이나 여러 시장에서도 주식시장 보면은 한 그 정도를 지금 팩터인을 하고 있어요. 너 할 거라고. 그렇지만 이제 골드만은 50bp 생각보다 낮은 좀 비둘기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 주요 그 은행들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기관 트레이더들도 지금 다 나뉘어져 있어요. 맞아요. 백가쟁명이죠. 지금 그런 시대인데 이 혼돈이죠. 그렇지만 지금 9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9월 달이 왔어요. 9월은 뭐냐면 9자예요. 네. 항상 뭐 저는 점을 안 보지만 이 9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넘어가는 우리가 오죽하면 9수에 걸렸다고. 맞죠. 지금은 결정의 시기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투자도. 보다가 그렇지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잘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건곤일적 자기가 가진 돈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뭐 징기스칸이나 아니면 뭐 아마 모든 그 뭐 이순신 장군까지 어떠한 절체절명의 그런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이겼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은 던져야 될 시점이 오죠. 지금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진검승부의 시전 온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어떠하냐면 지금 저는 원래 되게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달러 웬만한 강세를 갖고 가고. 그리고 그 말씀 안 하시네요. 소장님 저번 때 아, 나스닥. 예,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달러 약 강세인지 약세인지 그 밥 언제 사실 건지. 그때 말씀하고 가셨던 그러니까요. 거를 제가 예. 증인을 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왜 기억이 안 나지? 그거는 오.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예, 뭐 저희 따로 대화할 시간을 마련을 해야겠는데요. 뒤에서 뭐 그 차액만 그 NDF로 결제해도 되고요. 네. 하여튼 그 돌아가서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고 그 생각보다 그 주요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베어리시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주식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전 약간 골드만 같은 상황이 그 비유예요. 100에서 1을 0에서 100이라면 저는 할 때마다 베어리시하게 가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격도 내려가서 출렁이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자산의 투자는 마찬가지 원리가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다 서로 덜 오르고 조금 더 오르고 하다가 올라가다 맞춰져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출렁일 때 잘 해서 맞춰야 되는데 네. 출렁일 때에 가장 포인트가 있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9월입니다. 이제다. 네, 지금입니다. 근데 전무님 아까 보여주시겠다는 차트가 어떤 거였죠? 하나 보여주시겠다고 한 차트가. 네,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를 걱정해야 돼요. 우리 코가 석자다. 우리 코가 석재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미국을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죠, 이제. 네. 그죠?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뭐 주식이 올라도 워낙 이제 달러에서 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현실화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불안정하니까. 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5bp가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하. 지금의 상황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조금 저는 이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이점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연말까지 우리나라 금리가 3%로 가까이 갑니다. 연말까지 벌써 오늘 그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4%를 기정사실화 하더라고요. 이걸 군부를 떼는 거죠. 뭐냐면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잭슨홀 회의에서 잭슨홀은 사실은 심포지엄이에요. 미팅이 아닙니다. 네네. 심포지엄이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창용 총재님도 이번에 뭐 네 분 중에 하나시잖아요. 네. 예.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그 기조가 흐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구조가 이제 호키시한 그런 매파적인 기류가 조금씩은 흐를 거다. 왜냐 그런 기조를 안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래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심리지 않습니까, 물가.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2018년대 리만 쇼크 이후에 그때 이제 긴축을 조금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최고 금리가 2.5%예요. 절대 금리가 2.5%인데 지금은 4%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연방기금 금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방 기금 금리의 상한을 얘기를 하는 상한을. 상한이 4%, 3.5%는 물 지나갔어요, 벌써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제 쓴 거냐면 이게 벌써 3개월 전에 인포맥스에 제가 보여드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3.5% 아니죠. 4%를 예상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절대 금리가 최고 달러 그때 2.5%고 한 0.75% 정도 우리나라랑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1% 이상 차이가 나죠. 차이도 더 컸지만 이 절대 금리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네네. 절대 금리가 지금 너무 높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5% 받을래 3% 5%에서 0.5% 차이 난 거랑 퍼센트 그죠? 3%에서 0.5% 차이 난 거는 차이가 큽니다.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예. 그죠? 왜냐하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자, 지금 차이가 많아요, 이거. 너무 많이 납니다. 게다가 밑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상황도 지금 다르고요. 그죠? 네. 양적 긴축 상황도 다르고요. 물가 상황도 다르고요. 그때는 인플레도 없었고요.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한테 문제예요.
제가 보는 문제는 신용 상황이 우리나라 중국도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크고 대국이긴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려요. 이제 그게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제일 좋고 테일 리스크라는 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5%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신 이 그래프를 보면은 확실히 똑같이 지금도 금리 역전이고 그때도 금리 역전이지만 예전에 괜찮았다고 이번에도 금리 역전 괜찮아요라는 논리가 조금 이렇게 힘이 좀 빠지는 그런 객관적으로 그런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아까 그러네요. 냉정하다는 말은 이제 다시 안 쓸게요. 이제 똑똑하게 보자. 냉정한 것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냉정한 것도 네. 필요하죠. 저도 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그 책 좋아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열정적일 똑똑하게. 때 똑똑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또 일단 짚을 거 다 짚고 나서 이따가 그 빈틈을 메워야겠는데 우리 윤 의원님 네. 아까 내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뭔 뻥카를 쳐. 저 뭐 코로나 앓고 지금 약간 후유증이 나왔다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막 이게 막 에너지가 넘쳐. 너무 잘하세요. 이제 눈이 지금 눈이 막 감기시네. 뻑뻑합니다. 예. 깜빡깜빡 감기시네. 예. 지금 오늘 밤 11시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네, 맞나요? 예. 그 무렵인데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전문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진짜 그 심포지엄에 네. 전 세계 높은 양반들 와서 사진 찍고 밥 먹고 좋은 얘기하고 이러고 가는 그걸 네. 우리가 사실 2010년부터 잭슨을 했다고. 그때 뭐 보면은 때부터 예. 버냉키가 그때 양적 완화 2탄 한번 할 것 같이 얘기하면서부터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우리 여의도에서 8월만 되면 잭슨홀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정책 회의의 뭔가 하나의 또 이제 뭐 이벤트 파티 같이 됐죠. 왜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 네. 총재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니까 네. 심포지엄이라고 해도 틈틈이 여러 외신이나 언론을 통해서 뭐 발표자 외 분들의 발언들도 나오고 그리고 요 바로 근계는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이제 2년 전이죠. AIT라고 하는 이 맞아. 지금은 가장 또 이걸 속된 표현으로 똥볼이 똥볼이 돼버렸지만 됐지. 그때는 워낙 낮은 금리 상황에서의 이제 이 상당 부분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좀 일부 유발되더라도 통화 정책이 거기에 그때만 해도 위쪽으로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의 취지가 AIT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하는 워낙 낮은 물가 수준을 거쳐왔으니 좀 인플레이션이 위로 발생을 해도 통화 정책을 좀 참고 충분히 완화적으로 더 대응해 줄 수 있어를 2년 전에 그 잭슨홀에서 발표했는데 그게 2년 전이었고 네. 작년에 그 파월의 잭슨홀 연설에서 한 문장만 꼽으라 하면은 그 당시 인플레 5%인데 이거 인플레 곧 꺾일 거고 네. 요거 일시적일 거야 했던 그냥 템퍼러리. 그쵸. 그런데 그게 지금 딱 1년 만에 무색해지고 이번 회의의 제목이 자 그러면 2년 연속으로 똥볼을 쳤어요. 재작년에 AIT 네.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네. 작년에는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 네. 오늘 밤에는 어떻게 똥볼을 찰까요? 나 똥볼 찬다에 한 표 걸게.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아까 이창용 총재가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의 마지막 날 네. 발표자예요. 네. 그만큼 또 중요한 인물을 뛰셔서 어제 금통위 때도 약간 그 색채가 묻어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 얘기가 있는데 어제 아까 제가 20번 이상 뭘 얘기하셨다고요? 물가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앙은행들의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여야 될 모습은 맵니다. 속으로는 아무리 쫄아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기본적인 지금 남아있는 아까 터미널 레이트 기준으로 이제 미국은 3.5? 저도 이제 그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까지 잘 끌고 가면은 뭐 4%대 이상의 금리 콜을 하는 뭐 시장 참가자들 중에 일부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파월 의장은 조금 더 이제 호키시한 외형은 보여줄 텐데 아까 그 남아있는 내유가 외강이 있는데 남아있는 내유가 있잖아요. 내유. 네네. 그러니까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분명히 너무 좀 또 빠르게 노출됐다라는 우려들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관은 그리고 JP모건도 약간 75bp 얘기를 하고 있지만 9월 FOMC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런 톤다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예전에 인포맥스 출연했을 때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골든타임이 9월까지라고 저도 그래서 9월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전부터 2분기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이유가 지금 통화정책은 굉장히 호키시에서 끌고 와 있는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가장 제가 보고 있는 두려운 부분은 뭐냐면 금리 많이 올랐죠. 아까 분명히 전무님도 다 짚었던 건데 금리 많이 올랐고 유가 중심의 원자재 가격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활용 정점으로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가는데 이건 다 기업들이 활동할 때 들어가는 원가에 대한 부담들, 거시적 비용들입니다. 이 거시적 비용들이 지난 1년간 굉장히 누적돼 왔고 이 비용이 제대로 이제 기업 활동 위축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게 그 거시 비용이 미국의 뭐 ISM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글로벌 PMI에 현행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1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 이유는 재고가 있고 기업들이 뭐 일부 선물 선도 거래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자원들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데미지를 제대로 안 받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은 또 엄하게 서비스업 뭐 마켓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수가 44포인트까지 지난주에 떨어졌더라고요. 서비스업이 미국이 지금 후행적으로 사실 팬데믹 후유증 이후로 지금 미국 경기를 받치는 게 서비스업 쪽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큰데 물가 쪽도 그쪽이 높고요. 네. 근데 서비스업이 왜 이렇게 빠졌냐 했더니 주택 부동산 시장 경기 쪽이 안 좋아지는 게 그 서비스업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속도들을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야 물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중앙은행들이 거기 대응하고 가는 게 맞지만 채권 얘기니까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 넘어갈 때 그 거시 비용에 대한 대가들을 치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그거에 대한 염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차가운 경기의 냉각과 뜨거운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중앙은행은 지금은 이 뜨거운 온기 쪽이 훨씬 가까워 보이지만 이 좁은 길 사이에서 차가운 냉기도 그렇게 멀지 않은 느낌일 거라. 그래서 파월 의장이 오늘 인포맥스 기사에 떴더라고요. 파월 의장 입에서 듣지 말아야 될 단어가 1970년대와 같은 뭐 그런 또 스탑앤고를 미스를 내는 그거를 경계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 금리는 또 솟구칠 거고 달러는 더 강해질 거고 요 며칠 잠깐 반짝했던 주식시장은 또 식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저는 그 밀당을 9월 FOMC까지 끌고 가면서 아까 분명하게 지금 터미널 레이트를 4%까지 걱정하고 있지만 그 경제에 대한 냉각 부분들이 9월 FOMC 전후까지 부각이 된다고 하면 터미널 레이트 값이 이 앞에 고점이 4%거든요. 그 마켓 프라이싱으로. 전 3.75에서 4% 사이에서 갔을 거다. 그러면 미국 10년 금리는 이 앞전의 고점인 3% 중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또 지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밀고 당기기가 저는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이 하드랜딩을 바라겠습니까? 그 대목에서 그럼 잠깐만 쉬자. 네. 야, 우리 김상수님이 아픈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 진짜 체질이야. 아니 뭐 일단은 아까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오더니만 말을 일단 시작하니까 눈이 갑자기 탁 뜨시면서 어디가 아픈 사람이야. 잠깐만 쉬자. 잠깐만 쉬시고. 이게 일에 진심이신 분이시죠. 그렇죠. 일만 하면 이제 아픈 것도 모르고 이제 아픈 하시는 것도 거죠. 모르고. 네. 지금 방금 요 대목인데요. 전무님. 네. 전무님이 지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자고요. 파월이에요. 네. 뭐 금년에 연임은 확정되었으니까 임기로 따지면 아직도 짱짱 남았는데 네.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거의 70년대 말 80년대 초 수준이에요. 그만두고 이거. 이민 가야 됩니까? 저는 이제.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당신들 말이야 7월달 FOMC 너무 물러봐서 내 말을 좀 곡해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매 날개짓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뭐 미국장이 뭐 한 2, 3% 빠지고 말입니다. 2개월 총멸해서 결과적으로 8월 잭슨홀 그것 때문에 썸머랠리 끝났고 이제 뭐 3분기부터 또 전저점 테스트 내지는 이러면은 백악관 가서 조인트 까실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저거 뭐 파울로 제가 그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한번 아, 생각을 예, 해보면요. 예. 지금 앞에 지금 장소는 지금 잭슨홀이죠. 잭슨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잭슨홀 그러면은 지금 티톤 그 국립공원이네요. 이렇게 묘사를 딱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앞에 자연 경관과 버플로가 놀고 있고요. 네. 버팔로가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가 어떻든 간에 경제가 어떻든 간에 감정이입을 해보면 네. 그럼 자기가 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럼 지금 상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도 그래도 조금 톤 다운돼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아주 호키시하게 얘기도 조금 톤 다운돼서 기분이 좋고 커피 마시면 사람들이 좀
뭐 회의가 뭐 이렇게 잘 흐른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유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뭐 아주 호키시하게 과격한 발언이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심포지엄이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그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회의가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그 연준의 회의가 성격이 다른 건 뭐냐면 이번 회의에도 뭐 그 라가르드 총재는 못 가고 그 ECB에 이제 이사 한 분이 가셨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BOE 그죠? 영란은행 총재도 가셨고 뭐 구로다 총재도 갔고 네. 다 갔기 때문에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엄청 많이 갔어요. 남미도 많이 가고 뭐 우리나라 이 총재님도 가시고 했으니까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학술적인 회의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자기 그 미국의 정책적인 기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보다는 이번에도 또 그 주제가 제약 아닙니까? 맞아요. 컨스트레인트. 이 제약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그죠?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같이 갖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이 두 약이 상극이랍니다. 고혈압하고 당뇨가요? 예. 그걸 저는 이제 안 걸리려고 나중에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 집신장수와 우선장수 똑같은 거죠, 이제. 그죠? 그렇죠. 길도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해야 할 것인가. 그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백투더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은 강한 긴축에 대한 얘기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한 그런 왜냐하면 지금 그때 5월 말에 그 바이든과의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옐런과 네. 그때 5월 말일이었죠. 그죠? 네. 5월 말일에 예. 그 이후에 굉장히 태도 변화가 심각하게 갖고 왔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미팅이 오랜만에 한 거죠.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 수반과 중앙은행 총재가 만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직 안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죠? 원래 뭐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기관이죠. 원래 관계는 크지만. 그래서 그런 만났다는 건 뭐냐면 그때 그 뭐 우스갯소리로 너 때문에 내가 연임 안 되잖아.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파월인데 바이든한테 얘기를 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연임이 지금 내 그 재선에 도전하기가 좀 힘들어지잖아. 힘들어지고 지금 내 인기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잖아. 너 때문에 물가 빨리 잡아. 그러니까 그러면 파월 생각에 저 생각에는 그럴 거야. 그래 나는 나라를 생각해서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내가 못 올려서 안 올릴 줄 알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두고 보자 한번. 나 지금 거의- 당신 사정 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문님 거의 빙의하신 줄 알았어요.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원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제 전 세계 물가의 폭등을 내가 야기를 했으니 내가 끄자. 이 이미지를 끝까지 갖고 가서 내가 내 이름을 남기고 싶진 않다. 그렇잖아요. 물타기 파월이라는 내 이름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저는 제 이름은 변적이긴 하지만 새가슴 파월, 물타기 파월, 말 바꾸기 파월. 그렇죠. 네. 뭐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파월도 사실은 유명한 인인데 뭐 물타기 파월이라는 이름을 남기기는 싫겠죠. 그런 그 여담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결국 그 뭐냐 하면 행정부든 여러 군데서 지금 물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물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축이 일어나고 테이퍼링이 시작됐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을 맺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긴축이 이제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긴축의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작이에요, 사실은.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9월부터 아닌가요? 그 양적 긴축 950억 달러로. 아니 뭐 예, 그러니까 최종 이제 캡 그죠. 상한으로 올라간 건 그렇고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죠. 있는데 원래 지금 계획했던 캡보다는 훨씬 적은 속도로 줄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 잠깐만 얘기해 네, 주시는 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분명히 겉으로는 매예요. 누가 봐도 매예요. 그리고 뭐 발톱
발톱도 되게 날카로워 보이는데 아까 QT를 6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500억 달러 정도 내외 한도로 해서 매월 좀 늘려서 이번 9월부터는 최종 한도인 캡 950억 원로 네, 네. 1년간 이제 1조 달러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줄이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그럼 줄여왔지라고 봤더니 실제. 예, 3개월 동안 500억 달러밖에 안 줄였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겉으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위용을 보여줘야 되지만 속으로는 아까 제가 내유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고 7월 달에 그 FMC 코멘트에서 약간의 도비시했던 부분도 그런 거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이것도 상당 부분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 세계 최고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포기했다는 거.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 그리고 어제 그렇게 매파 성향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창용 총재조차도 한원 총재조차도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또 그 물가 안정 담으로 많이 썼던 게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리고 당분간. 또 당분간이라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의 시기에서는 한 분기 이내 내외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내년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묻지 마라. 모른다. 이창용 총재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당분간에는 뭐 한 3개월 정도다. 네, 본인도 그걸 아주 클리어하게 인정하고 솔직히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다. 너무 많은 9월 달부터 9월 FMC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정전 합의가 어떻게 될지 10월에 중국의 이제 시진핑 뭐 재임과 그다음에 11월 달에 뭐 G20 회담과 뭐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만 놓고 미국 중간 선거와 이런 이벤트들만 놓고 봐도 사실 이벤트들이 굵직하게 많다. 그러면 이창용 총재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이렇게 한은 총재가 잭슨홀에서 이렇게 연설까지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들었고 또 게다가 미 주최 측에서 직접 참석해 주세요, 네.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거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며. 네. 원래 조영필이가 마지막이 나와. 아유, 그 맞아요. 22 통화정책 회의가 네. 제일 결정적이었을 때는 네. 드라기가 발표한 적도 네,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한 의미가 뭔지도 또 궁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서사를 다 거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좀 글쎄요, 궁금하거든요. 요청한 그 배경은 한국은행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서 초청했는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소견은 어저께 총재가 또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금통위 중에 던졌어요. IMF가 무슨 IMF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모질라서 뭐 외환 시장에 뭐 유동성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일각에서 걱정을 던지지만 제가 IMF 출신입니다. 그런 쪽에 대한 걱정이나 우리가 그거에 따르는 뭐 통화 정책의 미흡함이나 이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제가 출신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셨는데 IMF 있어 봤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습니다. 네, 어저께 굉장히 그런 부분도 이제 좀 학자이시면서도 굉장히 정무적 감각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의 초대의 의미도 그런 글로벌적인 기관 출신의 중앙은행 총재로서 또 이제 아태 지역 담당 국장이셨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좀 더 글로벌 통화 정책 얘기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이번 또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금융 안정 요인 특히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가 전 세계 주요국 중에 금리 인상이 가장 빨랐어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작년 8월에 그 템퍼러리 얘기할 때 일시적이라 얘기할 때 남들은 일시적이 할 때 우리는 그러네. 제일 먼저 움직였네. 물론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그렇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잘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작년 11월 달에 올해 우리나라 물가를 2%대 봤어요. 네. 그렇게 뭐 그렇지만 금융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통화 정책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가장 빠른 액션을 보여줬던 게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이번 잭슨 컨퍼런스에서 얘기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통위에서의 총재의 그 매파적인 성향들이 아마 이번 잭슨 컨퍼런스 마지막 연설자로서도 지금 중앙은행들이 이 인플레이션의 잔불이 꺼질 때, 인플레이션의 메인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할 때까지는 우리가 무섭지만 용기를 좀 더 내야 된다라는 류의 발언이 있지 오케이. 않을까. 그래요. 어쩌다 지금 잠시 얘기 듣던 중에 우리 채팅창에는 또 갑자기 문홍철 팀장 얘기가 막 또 우리 전무님 이 문홍철 파트장 예전에 같이 데리고 일하셨죠? 맞습니다. 차타드 증권 있을 때 같이. 차타드 정권에 있었죠. 예. 그때 뭐였나요 그때 그러면은 문홍철 선수가 애널리스트였죠 저희. 그때도 네, 채권 애널리스트. 어떻게 그때도 소질이 보였습니다. 아유 너무 잘했었죠. 그때는 더 젊었었지만 지금 너무
이제 벌써 우리 문홍철 파트장 윤여삼이 그때는 젊었었지만 이 소리 듣네. 뭐 괜찮아. 나도 살아. 나도 뭐, 살아. 근데 문홍철 양반이 여기 연합뉴스 그 경제뉴스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죠. 네. 그것도 거기가 또 원래 사파가 유니언 같은 정파보다 사파들이 조금 인기는 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계실 때. 아니 이상한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문홍철 대표님을 모셔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너무 이제 그 여러 방면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파라고 이제 사파는 사실은 무협지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볼 때 그 문홍철 연구원은 그렇게 뭐 무협지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때 뭐 하여튼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되게 많이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돈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너무 이동성이 네, 너무 많아요. 아직도. 9조 달러를 넘었었는데 대차 대조표가 까보니까 나중에 8.75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경기하고 사실은 주식하고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달러. 그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님. 네. 저거 그러니까 어제 금통위 직후에 시장 반응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인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죠? 그냥 저게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대로 그냥 제가 말을 안 해도 뭐냐면 세 가지가 다 변했다는 거예요. 뭐 저기 베이시스는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냐면 저 베이시스가 그냥 그 밑으로 쭉 떨어지면 우리나라 그 통화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른쪽 하단에 통화 베이시스 차트. 그렇죠. 저거는 달러 원 베이시스라 그래가지고 네. 두 개의 금리 차하고 환율을 다 같이 넣어가지고 바뀔 때 그런 그 차이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쭉 내려가면은 아주 네. 쭉 내려가면은 갑자기 쭉 내려가면은 좀 우리나라 통화 안정성에 약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좀 반등을 했어요. 일단 지금 끝에 보면 꼬리에 살짝 올라가신 거 보이시나요? 저렇게? 네. 오른쪽 것 부분. 네, 뭐 물고기도 여러 가지 꼬리가 있죠. 보고꼬리는 짧잖아요. 그래도 보이긴 보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 오른쪽 하단 통화 베이시스란 차트에 오른쪽 끝부분에 살짝 머리 드는 거. 예. 어제 결국 금통위 전후에서 환율이 그나마 46원에서 30원대로 훅 좀 떨어져 준 게 그나마 저 머리를 드는. 아주 많이 나아지는 않죠. 좀 나아졌고요. 조금은. 그 위에 보시면 아까 금리. 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금리가 지금 쭉 올라갔어요. 사마귀처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패닉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뭐 그죠? 이거는 지금 그 CD 금리하고 IRS라 그래서요. 위에 거는 IRS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금리냐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빨간색 같은 경우는 CD 금리고 3개월 CD. 네. 위에는 IRS라 해서 금리 수합입니다. 이제 금리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변동금리, 뭐 고정금리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고정금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채권금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고정금리로 이제 변동금리를 바꿀 때 얼마가 드느냐 그렇잖아요. 이제 고정으로 얼마를 달라고 원하느냐 이런 금리 이제는 바꾸려면 3.6%를 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금리를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위험 회피를 하려고 그러면 저만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네. 비싸졌다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건 환율이죠. 네. 당일날 그 전날 벌써 그 전날부터 반영이 돼 있었어요. 쭉 내려갔죠 벌써. 당일날보다 그 전날이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구두 개입을 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구두 개입을 통해서 하는의 어떤 그 기조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내려간 건데요. 당분간 이렇게 내려갔지만 이게 영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유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네. 앞으로 이제 10월 달, 9월 달에 이제 연준의 FOMC,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이후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가 저는 사실은 대응이 그렇게 제약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 제약에 대해서 아마 이 총재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유로 달러가 1.0013 다시 지금 좀 페리티 회복하겠죠. 위로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무님 다음 슬라이드도 그냥 네, 마저 보시죠. 설명 예.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뭐 달러는 사실은 그 다른 상대 통화와의 상대적인 가치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뭐 유로가 그 가중 평균의 반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뭐 위안화는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달러 인덱스에 예, 넣었죠. 뭐 엔화도 있고 파운드도 있긴 한데 이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약세예요, 달러에 비해서. 예, 그리고 뭐 파에서 뭐 살짝 올라와는 있지만 언제 다시 이렇게 0점대로 다시 내려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서 브레이크는 지금 브레이크가 안 보이지만 미국 달러가 상승하는 브레이크는 달러만이 브레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미국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 경기 전망 이야기를 좀 그죠. 해봐야겠네요. 미국의 경기 전망만이 이 달러의 강세 약세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everybody else는 다른 친구들은 영향을 끼치 못해요. 다 지금 나가 떨어진 상태예요. 엔화도 지금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위안화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났냐면요. 위안화는 인민은행에 입김이 들어가는 통화죠. 예. 물론 뭐 약 20개에 가까운 여러 가지 상대 교육국 통화들을 가중 평균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그 가중치가 한 5번째 될걸요 아마. 그걸 다 넣어가지고 이제 픽스를 하는데 그 픽싱 레이트를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픽스를 했어요. 네, 고시 환율을. 고시 환율이 생각보다 셌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국 환율이 이렇게 원래 약해지면 좋죠.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개입을 한 거는 무슨 의도일까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여삼 위원님이 지금 들썩들썩 하시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전무님이 네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저도 그래서 전무님이랑 포커스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채권 쪽이라. 근데 뭐 네.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주식의 방향성도 많이 고민하시니까 그렇죠. 네. 거실 경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전무님이 했던 말 중에 달러가 지금 지나치게 강한데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도 좋을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 환경 지수랑 놓고 보면 달러 강세는 금융 시장에 굉장히 미국 자체에도 굉장히 큰 독약입니다. 미국의 자산들을 사기에 굉장히 비싸지는 또 부작용을 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유로화가 이제 지금 페리티 그 1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1유로가 지금 약간 고개를 들면서 가는 게 오늘 밤 잭슨 컨퍼런스가 분명히 겉은 외형적으로 매파이겠지만 이전에 기대했던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아까 포워드 가이던스를 포기한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페드가. 예. 그러니까 오늘의 그 잭슨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전략적 모함을 끝까지 유지할 거다. 이 양반은. 그리고 그 공을 9월 FOMC까지 넘길 거고 9월 FOMC까지 가는 과정에서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의 ISM과 같은 지표들 지금 이미 서비스업 중심으로 뭐 PMI 같은 것들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 지표들은 계속 나쁘게 나올 거고 8월 초에 사실은 이 지금 미국의 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불러 올렸던 게 고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도 지금 미국 경제 왜 침체냐 저 실업률을 보고 니네들 경제학 안 배웠냐 고용시장이 이렇게 양호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런 교수님들보다는 경제학적인 식견이 짧을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도 서비스업이에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 때문에 이연된
뭐 레저라든지 교육, 의료 뭐 이런 제 고용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있을 거냐 가장 후행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네. 수익을 거둘 때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냐. 9월 FOMC에 75든 50이든 액션이 취해지고 나면 미국 10년 금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 고점 수준을 트라이하지 않는 기대하에서 연준은 결국은 아까 뜨거운 물과 뜨거운 열기와 찬 냉기 사이의 그 좁은 길 속에서 양쪽을 다 잡기 위해서 밀당을 엄청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7월 달에 금리를 조금 안정화시켜주면서 단기간에 뭐 혹자는 인디안 서머라는 표현도 쓰지만 단기간에 주식시장 랠리를 보여줬지만 지금 9월 FOMC까지는 이 전략적 모호함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나올 지표들이 나빠지고 하면은 혹자들은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대한 걱정도 할 수 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은 또 금융시장은 사실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까 결단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아까 골드만처럼 리스크 온 쪽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데 거기에는 펀더멘탈은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융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배드 이즈 굿이죠. 예. 배드 이즈 굿. 그 상황들이 조금 더 9월 FOMC 이후에 전개가 되면서 7월 달 이후 끌고 왔던 그런 분위기들이 강도는 7월만큼 왜냐면 7월 전까지 너무 많이 빠졌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변동성을 줄이면서 통화 정책이 약간은 이렇게 미온적이어도 괜찮아라고 하겠지만 좀 쿠션을 만들려는 노력들도 저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년까지 하드랜딩 경기가 확 망가질 거에 대한 공포로 지금 뭐 이 정도 반등만 했을 때도 여기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은행들이 정책 실패를 해가지고 확 망가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하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파월 의장이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끌고 가면서 9월 달 FOMC 이후에는 또 오케이.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요. 무슨 그렇죠.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은 전무님 이제 대충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6월 달에 첫 자이언트 스텝 75, 이어서 7월 달에 75, 150bp. 근데 5월 달에 50bp 200. 네. 거기다가 3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25. 네. 무려 3월 이전 225bp나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제로 금리에서 지금 2.5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야들 미국이 2.5까지 와놓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일 때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가 2.5%인데 네. 지금 8% 9% 하는 와중에 2.5% 왔다고 중립 왔네 어쩌네 이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소리를 하면서 우리 보고 속으래. 중립 수준이 왔대. 그걸 또 7월 달에 또 시장을 안 놓치고 중립 왔대 하면서 막 땡겨 왔고. 네. 자, 그런데 전문님께 여쭙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부딪히시면서 실제 225p나 이 단기간에 연방기금금리가 올라왔고 남들도 같이 막 올리는데 실제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했습니까? 돈이 많죠 아직도. 그리고 돈이 많은데 달러 조달 여건은 생각보다 달라졌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신용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에 봤을 때 이 신용이 어떠한 디폴트가 난다는 게 아니고 그 우려가 올라가면 그 스프레드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더 넣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빌릴 때 더 마진을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 버퍼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빌리기에 조금씩 더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 오면서 보통 투자가 이제 적기가 다가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제가 아까 던져야 된다는 건 지금 이제 9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반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멀고 험한 인내의 시간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죠? 보통 투자 기관들이 이럴 때 건골일척을 던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변동성을 견뎌냅니다. 그게 수학이 올라갈 때까지.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알렌 레오나르도님 아주 경청하셨구나. 딱 결론을 내주시네. 경기 위기는 없지만 당분간 답 없다. 강달러가 가장 문제다. 그러니 지금 우리 유니언께서도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주식을 갖다가 또 뭐 나락으로 꺼질까 싶었으면 집어 던지고 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9월 FOMC 전까지의 의심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의심은 많고 많은데 시장이 긴가민가하면서 그럭저럭. 근데 중앙은행들이 그거를 그렇게 쉽게 자기가 먼저 꺾으려고 드는 게
예, 그 걱정들도 있을 거다. 근데 문제 또 시장에서 너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이런 그 뭐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투기적 거래를 네.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런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범법 아닙니다. 그렇죠. 범위 안에서. 범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스트래티지를 갖고 와서 전략으로 하니까 그게 트레이더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외환 거래 참가자들은. 그렇죠. 아비트리지 기회가 있고 뭔가 돈 벌 틈새가 보이면은 그쪽으로 돈은 몰리는 거고 그걸 갖다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점 문제점의 주소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통화를 막아놨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나라 통화를 갖다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또한 외국에서 NDF 같이 차익 거래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막아놨지만 방어도 안 되는 상태. 알겠습니다. 전문의 그거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툭 던져주세요. 1280도 볼 수 있을까요, 조만간? 저번 때 그거 벌써 결론을 내셔야지 지금 거기 갈 것 같은데. 그때 나스닥하고 달러 그거. 아니 나 지금 약간 이상해 지금 기억이 안 나. 이따 승윤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고 1280도 가능할까요? 휴가 가시기 전에 빨리 이걸 하고 뭐 마치시고 휴가 가시라고 그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달러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오를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박스톤에서 살짝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이제 기억이 나셨습니까? 네. 1280이요. 예. 1280이요. 네. 1280이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내. 환율 말씀하시는 예, 거죠?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봤어요. 원래 그렇게 봤고 미국 자체의 여러 가지 뭐 너무 길어지겠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할. 미국 자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반기에는 1200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금 대응에 따라 또 그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강하게 이번에 50bp로 올렸으면 정말 곡소리 나고 어려웠겠죠. 하지만 지금 물가뿐만이 아니라 외환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지금 환율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약을 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약부터 먼저 강하게 써서 그걸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투기 세력들을. 근데 그걸 조금 남겨놨다는 게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30초짜리예요. 네. 지금 인포맥스 화면에 보면은 10년 국채 선물 저점이 108.79로 나와요. 6월 17일에.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11.31. 네. 깨냐? 연내 108.79 밑으로도 간다? 저는 아니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걱정스럽네요. 끝까지 지금 나스닥 뭔가 내기를 한 것 같은데 승희 씨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까 윤 의원님 거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일부러 기억을 안 하시죠. 그래요. 오늘 또 컨디션 안 좋으신데도 아주 또 열정적으로 뷰를 밝히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